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북한이 보는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주제로 강연하게 되어 있었는데 저보고 말씀하시기를 11시 40분부터 강연을 시작해서 12시에 딱 끝내달라고 했는데 지금 12시 반에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빨리 끝내도록 하겠는데 우선 저는 제가 그 강연 제목을 이제 주몽에서 저한테 요구했는데 북한이 보는 박정희 대통령 이렇게 강연 제목을 저한테 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강연 제목을 받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제야 좀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구나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라든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 모든 걸 할 때 우리는 대단히 우리 내부에서 담을 쌓고 박정희 대통령을 어떻게 볼 것이냐 뭐 산업화로부터 시작해서 오일리 혁명 공약 선언 이런 걸 이야기했지 남북의 체제 경쟁 김일성과 박정희를 비교해 봤을 때 얼마나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위대한 분이시고 박정희 대통령이 매 고비마다 어떻게 그렇게 신의 한 수와 같은 결정들을 해서 바로 이 남북 대결의 판을 바꿨느냐 이에 대해서는 대단히 연구도 부족하고 이걸 이때까지 우리가 잘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태생적으로 보수는 북한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싫어하니까 저 진보 좌파 쪽은 북한의 김일성의 책임을 많이 가져다 보고 공부를 많이 하는데 우리 보수는 일단 북한 책 듣기도 싫고 김일성에 대해서 듣기도 싫고 또 싫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교학적 접근을 이때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족주몽회에서 이걸 저한테 이야기 좀 해달라고 제가 제안을 받고 이제부터 우리가 보수도 남북의 체제 대결 그 다음에 이념 대결 역사 대결을 좀 각도로 이제부터 좀 바로잡기 시작했구나 제가 이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북한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 평가 내용을 보면 공식 평가와 또 북한 주민들에게 하는 내용 또 김일성이나 김정일 이 우리 남한 사람들을 말했을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 이게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밖으로 공개하는 내용과 공개하지 않은 내용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큰 틀에서 북한이 학교나 대학, 그 다음에 내부 강연지강에서 북한 일반 주민들을 향해서 하는 교육에서는 박정희 대통령 하면 뭐 우리 좌파들이 공격하는 것처럼 뭐 독재자 뭐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런데 제가 평양국제관계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러면 평양국제관계대학의 내부 교양 강의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북한이 보고 이걸 좀 약간 객관적으로 다루고 김정일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한 이야기 이런 걸 보면 거기서 김씨일가가 박정희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요소에서 알 수 있습니다. 공식 뭐 우리 언론에 다 나온 이야기지만 김정일이가 정주영 회장을 만났을 때 박정희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했느냐 뭐 신문에다 난 이야기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에 대해서 다들 이런쿵 저런쿵 뭐 말들 많이 했지만 결국 저는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한국을 바꾸었고 김정일은 서울이 자기가 이렇게 보니 서울이 도쿄보다 더 멋있더라. 그래서 서울이 우리 민족의 자산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의 지금 오늘 우리 김문수 지사님께서 박근혜 대통령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당 대표로서 2002년도에 가서 김정일을 만났을 때 김정일이 딱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둘이서 위대한 선친들의 뜻을 받들어서 한번 잘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 뭔가 하면 북한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평가할 때 김일성을 하나님처럼 올려놓고 박정희 대통령을 이렇게 낮추었는데 결국은 김정일도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그 이후 시기도 발언들을 쭉 보면 박정희 대통령 앞에 위대한이라는 걸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왜 이런 북한 김씨 일가도 이걸 인정했느냐라는 걸 제가 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히 역사적 몇 가지만 좀 이야기하고 다음 단계로 이야기하겠는데요. 6.25 전쟁이 우리가 북한에서 일어났는데
6.25 전쟁의 총점 흐름은 레닌이 만들어 놓은 폭력혁명의 연장입니다. 그러니까 레닌이라는 사람이 절대 정권은 선거의 방법으로 정권을 가지고 좌파가 선거의 방법으로 정권을 가져서는 이 정권을 오래 유지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예 때려 부숴서 폭력의 방법으로 정권을 차지한다. 이게 그 레닌의 소위 프레테라 독재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장선상에서 유교가 일어났습니다. 유교에서 김일성이가 실패했습니다. 근데 김일성이가 실패하고 예견하지 못했던 건 뭐냐면 6.25 전쟁이 끝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만들 것이다. 이거는 김일성도 예측 못했고 마오쩌둥도 예측 못했습니다. 이런 한미동맹이라는 새로운 구조가 생겨날 거를. 그래서 이제 6.25 전쟁 끝나면서 한미동맹이 이제 들어섰는데 그때 김일성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거 앞으로는 당장은 미군이 저렇게 떡붙이고 있으니 전쟁의 방법, 말하자면 폭력혁명의 방법으로 통일은 좀 어렵겠구나. 그러면 어떤 방법을 쓸까? 그래서 그때부터 김일성이 내는 게 말하자면 체제 대결입니다. 체제 대결에서 여러분 아시지만 좌파들이 야마 구호를 대단히 잘 달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일성이 그때 어떤 구호를 들었는가 하면 이밤의 고깃국 비단옷의 기와집을 먼저 북한에 도달한다. 이렇게 먼저 도달하면 그러면 자연히 남한에는 자생적인 좌파가 많기 때문에 어차피 국민의 시선은 잘 사는 쪽으로 쏠게 마련이니까 이밥의 고깃국 비단옷의 기와집을 우리가 먼저 하면 그러면 남한에서 좌파들이 일어나서 결국은 뒤집어질 거다. 이렇게 했는데 1950년대 말까지는 대단히 북한이 비약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전후 복구건설이라고 하는데 전후 복구건설을 대단히 빨리 해가지고 전반적인 전쟁의 피해를 가시는 데서 북한이 남한과는 대비 안 되게 빨리 나갔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속에서 제가 쓴 책 삼층 서기슬의 아모라 책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50년대에 북한이 얼마나 전후 복구건설을 빨리 해가지고 이 나라를 전쟁의 위기 폐허 속에서 빨리 일어섰는가 이제 거기에 제가 구체적으로 서술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핵심은 뭐냐? 왜 우리는 그때 북한만큼 50년대에 빨리 일어서지 못했느냐? 북한은 빨리 일어섰는데 바로 강철입니다. 철강. 일본이 패망하면서 모든 철강 산업을 딱 북한에다 둬두고 북한에 강철이 있었는데 전쟁이 딱 끝나고 북한에서도 그때는 김일성이 유일 독재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쪽으로 나라를 끌고 가겠냐라는 걸 북한 노동당에서 대논쟁이 붙었어요. 대논쟁이 붙었는데 김일성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중공업 우선적 발전 노선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철강 산업부터 살리고 기계 산업을 살려야 한다. 이게 김일성의 노선이었고 스탈린 친 러시아파, 그 다음에 친중파, 연합파들은 경공업 우선 노선을 내세웠습니다. 이게 왜 당 안에서 치열한 논쟁점이었는가 하면 중국에서도 돈을 주겠다고 하고 소련에서 돈을 주겠다고 하고 동유럽에서 돈을 주겠다고 하는데 이게 말하자면 무산 경제 원조 같은 돈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뭘 할 거냐? 이것 때문에 당 안에서 치열한 논쟁이 붙었는데 김일성은 일본이 넘겨준 이 산업부터 빨리 되살리는데 이 돈을 써야 되겠다고 하고 연합파와 모스크바파는 지금 국민이 이렇게 다 전쟁 때문에 허덕이는데 그 돈을 가지고 천과 먹을 걸 싸서 일단 배부터 채워야 된다. 이런 논쟁이 벌어졌어요. 근데 김일성이 무조건 산업화 노선을 해가지고 자기 말 안 들으니까 이제 총을 꺼내들고 숙청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걸 해서 이제 먼저 철강산업과 이걸 되살려서 결국은 김일성의 중공업 우선 노선이 50년대 말에 성공합니다. 성공해서 철강이 살아나고 기계공업이 살아나고 중화업이 살아나고 김일성이 그때 완전한 자신감을 이제는 됐다. 이 밥에 고깃국 비단옷의 귀하집 내가 먼저 간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때 기적 같은 일이 바로 일어난 게 뭔가 하면 5.16 혁명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저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김일성이 이 50년대 말에 일어났던 모든 걸 보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생각한 건 이대로 있다가 이대로 이 저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결국 5.16 혁명을 일으켰는데 그때 5.16 혁명 공약이 이제 쭉 나옵니다. 나오는데
김일성이가 이때 박정희 대통령이 내세웠던 5.16 공약의 핵심 사항인 이 산업건설, 이걸 김일성도 연구했는데, 그때 김일성은 뭘 몰랐는가 하면 박정희 대통령의 이 산업화 이 건설 이 정책은 경제학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보면 산업화라는 거 보면 뭐 제일 먼저 산업화한 영국도 그렇고 가까이 일본도 그렇고, 산업화를 하자면 가장 중요한 거는 강철이 있어야 되고 전기가 있어야 되는데, 강철을 생산하자면 우리나라에 철광석이 없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그때 박정희가 내세웠던 저 산업화는 저건 호황한 거다,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때 북한에서도 저걸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때 박정희 대통령이 정상 궤도로 갔다면 산업화 안 되는데 1965년도에 일본하고 바로 한일 기본 협정을 맺으면서 산업화의 가장 핵심인 돈이 5억 불이 생깁니다. 5억 불이 생기는데, 그때 김일성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때 북한은 이제 5.16 저 쿠데타 세력을 향해서 군사 깡패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정권을 잡아서 저 돈을 줬는데, 이 세상에 군인이 바보처럼 저 돈을 제 주머니에 넣지 않을 군인이 어디에 있을 거냐. 전 세계 군인들, 쿠데타한 나라들 돈 주는 거 보세요. 다 먼저 군인들 장성들끼리 먼저 제 주머니였지, 군인 세력이 이 돈을 국가 발전을 위해서 진짜 이렇게 쓸 줄은 북한 공산당도 이거 예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5억 불이 생겼는데, 이게 결국은 한국을 더 부패한 나라로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상외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 돈을 가지고 정말 산업화의 밑거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제 점차적으로 남북 간의 대결에서 우리가 일어서기 시작했거든요. 일어서기 시작한 다음 변곡점은 제가 이야기했죠. 김일성은 항상 남북 체제 대결에서 이 강철을 대단히, 철강업을 대단히 중시했습니다. 김일성은. 근데 그때까지도 우리 철강업이 지금 없었는데, 여러분 68년도 1월 21일 날 김신조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 그때 왜 왔느냐 하니까 박정희 대통령 목 따라왔습니다 라고 해서 그게 한국 국민들을 완전히 깜짝 놀라게 했는데, 그러면 왜 김일성이가 1968년도 그때 야 이제는 안 되겠구나, 이 시초에 박정희 대통령을 어떻게 하지 않으면 완전히 북한이 밀릴 수 있다, 이 위기의식이 1967년도 66년부터 북한 내부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왜 일어나기 시작했느냐? 강철 때문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철강업을 우리나라에 만들자 해가지고, 지금 다 지나간 일이지만 박태준 회장을 이제 전 세계를 돌면서 어떻게 하면 이거 우리 포스코를 만들 것이냐 막 이러는데, 그때 조청연에서 김일성한테 보고가 오는데, 일본이 바로 한국에 철강업을 줄 수 있는데, 그 철강업을 줄 수 있는 돈도 바로 그 일본으로부터 받은 돈이 있었고, 다른 하나는 그때 당시 일본의 철강 산업에서 한강 오염이요 뭐 이런 것 때문에 일본 자체도 이 철강 산업을 어디다가 좀 다른 데다 옮겨갈 수 없을까, 이런 걸 고민하고 있는, 이 모든 조강상 딱 놓고 보면 일본의 그 발전된 철강 산업이 한국으로 올 수 있다는 이 기류가 쫙 지금 형성되고 있는데, 그래서 김일성이가 야 이거 진짜 일본의 철강 산업이 한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정말 이거 큰 완전히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이제라도 손을 써야 되겠다. 이래서 68년도 1월 21일 날 청와대 그 습격 사건이 있었는데, 천만다행으로 하늘이 도와주셨는지 박정희 대통령께서 거기서 살아나셨고, 김신조 일당이 거기서 끊겼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 아시겠지만 69년도에 박태준 회장과 박정희 대통령이 바로 그때 일본에서 받았던 1억 불을 가지고 포스코를 이제 들여오기라 이런 거고, 일이 맞아 떨어져서 결국 미국이 일본에게 철강산업 주는 걸 허용하고, 일본도 우리에게 포스코와 같은 그런 훌륭한 강철 공장을 이제 지어주기로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이제 중앙산 이거 지금 이제 보면 정말 박정희 대통령이, 저는 지금도 야 그때 일본으로부터 그 5억 불이 생겼을 때 그 박정희 대통령과 그 측근 내부에서 이 돈을 좀 우리끼리 좀 어떻게 좀 꿀떡할 방도가 없었을까, 뭐 이런 내부는 전혀 없었는지, 이게 진짜 어떻게 그 모든 돈을 산업화를 위해서 그렇게 깨끗이 정말 다 쓰셨는지 정말 위대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 저는 합니다. 다음 이야기는 제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외국에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제가 이야기를 좀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제가 84년도부터 88년도까지 베이징 외고대학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유학을 했는데 그때 경제학 이제 강의 시간에 딱 들어가면 여러 이제 1장, 2장, 3장, 4장 쭉 강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강의는 중국 공산당인데 중국 교수들이 들어와서 박정희 대통령의 국가주도형 산업개발 전략에 대한 강의를 합니다. 중국에서 자체도. 왜 그러냐면 그때 중국이 덩시어평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나의 경제 멘토다. 이런 말을 덩시어평이가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과 대학들에서도 박정희 대통령의 그 산업화에 대한 요구를 대단히 심화시키면서 중국 개혁개방이 어느 길로 가겠느냐 이런 걸 이제 대단히 많이 연구했고 전 세계적으로 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지금 연구와 그 다음에 이제 높이 추앙하는 그런 건 이 한국보다 오히려 이제 더 높다 이런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향후 앞으로 대한민국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이냐 박정희 정신을 계승해서 이걸 제가 좀 네 마디만 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지금 핵전쟁과 역사전쟁에 대해서 제가 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도에 서론이 무너졌습니다. 서론이 무너져서 북한에서 또 이제 당 정치국 회의라는 걸 열어가지고 김일성이 자 이제부터 서론이라는 나라가 없어졌는데 향후 남북의 통일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그 전략을 토의하는 회의가 벌어졌는데 거기에서 이제 김일성과 두 가지 전제를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서론이 없어졌기 때문에 서론으로 봤던 무상 경제 및 군사 원조는 이제는 없다. 이제는 없으니 이제부터 이거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 조카 통일을 해야 되겠는데 반면에 벌써 그때 91년대 완전히 운동장이 기울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조카 통일을 하겠냐 한번 답변들을 해봐라. 쫙 장성들 보고 이야기하는데 일어나서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 좀 기울었구나 안 되겠구나 하고 그 누구도 장례에서 일어나서 이 길로 갑시다 하는 말이 없었는데 그때 김정일이가 일어나서 딱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수령님 조선이 없는 지구는 필요 없습니다. 이 말을 한마디 합니다. 그래서 그때 91년도에 이 평양시 전국적으로 조선이 없는 지구는 필요 없다. 이 다 힘수막 걸고 전국적으로 이제 그 당 정치국 결정을 지지하는 행사를 했는데 이게 뭔가면 쉽게 얘기하면 이제는 재래식 무력을 가지고는 절대 한국하고 안 핵밖에 없습니다. 핵으로 나가겠습니다. 이게 당 정치국 결정문입니다. 조선이 없는 지구는 필요 없다. 지구를 완전히 깨버려야 된다. 지면 그래서 핵을 나가는데 지금 우선 첫째 핵전쟁 이것이 지금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한때는 과연 그때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내셨던 이 구호가 사실이냐 아니냐 지금 어떻게 현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지난주 한 주 동안에 여러분도 뭐 언론을 통해서 갖고 보셨겠지만 우리 한국은요 가상 핵전쟁 시나리오를 한번 해봤습니다. 핵전쟁을 한번 해봤어요. 지난주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아시겠지만은 지난 목요일까지 한미연합훈련인 프리덤 실드라는 한미연합훈련이 끝났습니다. 한 거의 보름 동안 했는데요. 2주 동안. 그런데 이번에 한미연합도 프리덤 실드에 대한 북한의 이 대물범은 앞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떤 양상이 일어날지 바로 한 주 동안에 다 했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자 한반도에서 이제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략은 한미 사이의 확장 억제 전략입니다. 확장 억제 전략은 큰 기둥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재래식 무력으로 전쟁하다가 북한의 핵을 쓰면 미국의 핵 자산이 투입돼서 북한을 핵으로 증벌한다. 이게 한미 확장 억제력. 그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프리덤 훈련을 시작하는 날 김정은이가 다음 군사전원 회의를 열고 어떤 결정을 채택하는가 하면 한미가 지금 프리덤 실드라는 연습을 한다는데 북한은 어떻게 대응하려고 하느냐 바로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 미사일로 대응을 하고 북한 육군은 이때 다 농사지으러 농촌을 내보내겠다. 이렇게 공격연하게 우리한테 선포합니다.
그리고 진짜 시나리오가 벌어졌어요. 우선 첫째, 괌에서 우리를 향해서 B-1 전략 폭격기가 우리를 향해서 날아왔습니다. 쫙 날아올 때 북한이 감안했다가 한반도 진입에 거의 다 들어왔다 라고 할 때 북한이 뭘 했죠? 북한이 뭘 했는지. 핵미사일. 공중 핵폭발 실험을 합니다. B-1B가 날아올 때 공중 핵폭발 실험을 딱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총 3번 했습니다. 800m, 600m, 500m. 그러면 왜 괌에서 전략폭격기가 날아올 때마다 북한이 공중 핵폭발 실험을 하느냐? 이게 바로 아직도 미국이 답을 찾고 있지 못하는 핵 공중 폭발 EMP탄 실험입니다. 만약 진짜 전쟁을 가상했을 때 EMP탄을 공중에서 터뜨렸다 북한이 뭐 한 10km 상공, 30km 상공에서 EMP탄을 터뜨렸다면 외부로부터 들어오던 미국 전략폭격기는 오다가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왜 그대로 터뜨린다는 걸 알면서 그대로 들어오면 항공기가 본부와 모든 통신, 서버기, 제어장치가 다 마비됩니다. 이 강한 핵 충격 발사에서. 그래서 이번에 북한이 딱 던졌어요. 자, 너 들어오네. 그럼 이거 터뜨릴게. 한번 해봐. 어떻게 해봐.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 한미연합 훈련 때 북한의 도발은 동해상에서 다 진행됐습니다. 왜 동해상에서 진행되느냐? 미국의 핵 전략 자산이 동해를 통해서 항공모함 전단이 동해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이번에 지금 부산에 니미츠 항공모함이 있죠. 그러면 동해에서 핵 항공모함이 들어올 때 이번에 북한은 어떻게 막겠다라는 걸 보여줬죠. 뭘까요? 핵 수중물에 폭파입니다. 네, 자 항공 전단이 오면 바다에서 강력한 쓰나미 폭발을 일으켜서 물 기둥을 500m 상공으로 쓰나미를 만들겠다. 핵을 폭발시키면. 그러면 천안함과 같은 것, 서해에서는 수심이 낮은 곳에서는 배를 1대1로 가는 전략입니다. 이게 바벨 효과. 배 밑에다가 큰 밥을 일으키는 바벨 폭탄을 터뜨리면 배 한 대를 공중으로 들어서 선미와 선체를 두들겨내는 게 천안함 폭침이라면 동해는 전단이 들어오면 배가 한 척이 없는 거라 항모를 주면서 전단이 들어오면 바로 공중 쓰나미 물을 폭발시켜서 모든 배를 다 뒤집어 엎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 한미연합실도 딱 끝나면서 얻은 결론은 뭐냐? 공중으로 미국 핵자산이 과연 들어올 수 있을까? 제가 판단하는 지금 대응이 없어요. 바다로 그러면 미국 핵전략자산이 바다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느냐? 만일 저렇게 바다 수중에서 핵오리굴을 폭발시킨다면 아마 이걸 알고 있으면서 밑에 평양사령관이 바다로 들어오는 건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방부는 여기에 대한 대응이 없기 때문에 언론에 대한 입장 표명에서 북한의 공중 핵 폭파 호위 실험이라든가 수중 폭파 실험은 좀 조작 가능성이 있다. 과장된 것 같다. 이렇게 국방부의 입장은 이건데 저는 과소평가하면 안 되겠다. 왜? 우리가 매번 방법이 없을 때는 이렇게 과장이다, 호세다, 조작이다 했는데 한 1,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4년이 지나면 결국은 다 그것이 현실로 우리한테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공중도 안 돼, 바다도 안 돼. 그리고 우리가 대한민국이 손과 같이 갇히게 되는데 그러면 대응책은 뭘까요? 자체 핵무장밖에 없습니다. 예, 이제 우리는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YTN에 나가서 자체 핵무장에 대해서 라디오 인터뷰를 강하게 했는데 자체 핵무장이란 말만 나면 절대 다수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리고 그거 하려면 미국과의 한미동맹이 파탄난다. NPT에서 탈퇴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경제적 제재를 받는다. 이렇게 안 된다는 비판론과 비관론, 패배의식이 대단히 강합니다. 과연 그러면 안 될까요, 이게?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우선 첫째, 국제법적 틀거리 보면 NPT에는 예외 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외 조항이 뭐냐? 나라가 위기에 빠졌다고 생각했을 때 이 NPT가 더는 자기를 보호해주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는 탈퇴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현재 한반도에 조성된 이 상황을 우리가 국가가 이걸 위기 상황으로 볼 거냐 안 볼 거냐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완전히 위기 상황입니다. 지금 답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걸 위기 상황으로 이건 결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미국을 어떻게 설득시키겠느냐. 이게 가장 핵심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반도에 있는 외에서의 미국의 핵 전략은요, 매우 모순적이고 자가당착적인 전략입니다. 미국을 한번 보세요. 미국은 어떤 전략이냐, 미국의 핵 전략은 큰 핵 강국에 대해서는 그 핵 강국이 가지고 있는 핵 무기가 미국으로 날아오지 못하게 그 핵 강국들끼리 지역적으로 붙게 하는, 그래서 미국을 한 발 빼는 전략으로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습니다. 소련과 1960년대에 미국이 핵 군대 경쟁이 일어나니 중국의 힘을 키워서 소련을 견제하자. 그래서 결국은 닉슨 독출을 해놓고 키신저가 가서 손을 잡아서 중국의 힘으로 소련과 맞서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소련이 붕괴된 다음에 중국이 이제 너무 커졌다 하니까 인도라는 나라를 내세워서 인도가 핵을 가지게 하는 걸 용인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인도가 커지니까 파키스탄을 내세워서 인도를 견제하고, 이렇게 계속 서로 견제하는 방법으로 미국은 항상 본인들이 한데 다가와 있는 직접적인 핵 위협으로부터 미국은 계속 빠졌는데, 한반도에서만은 미국은 뭐냐, 북한의 핵 우리가 해결해 줄게, 가만히 있어, 넌 가만 비켜, 우리가 할게 하고, 이 한반도에서만 항상 미국이 30년 동안 미국이 주도해 왔습니다. 결국 실패했어요, 이 전략. 그럼 앞으로 향후 30년도 우리가 계속 미국에게 이걸 맡겨야 되겠냐? 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미국에게 지난 30년 동안 실패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현실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핵 주권을 좀 달라. 예,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당신이 지금까지 다 이렇게 해오지 않았냐, 이런 주장을 해야 되겠고, 다음 두 번째 이 주장은요, 우리가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미국 국민들의 생명 안전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은 지금 미국 핵 전략 자산이 한반도로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ICBM, 수중 해골의 폭파, 공중폭파 끝까지 가는 거예요. 미국이 못 들어오게 하자고. 그런데 우리가 핵을 다 가지고 우리 힘으로 북한을 핵으로 죽일 수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미국에 대한 핵 위협으로부터 그 다음에 김정은은 점차 시각이 우리한 대로 쏠릴 겁니다. 미국이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전쟁할 때 미국이 관계없는 거고, 이전 소련과 중국의 핵으로 싸운다면 미국이 관계없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미국의 국민의 생명 안전에 전투 이롭다, 이런 걸 끊임없이 저는 미국 사람들한테 저는 납득시켜야 한다. 저는 이렇게 우리가 하게 가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요, 미국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미국 사람들이 만들어낸 용어를 가지고 미국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화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북한은 어떻게 했느냐? 북한은 핵을 가지면서 뭐라고 했느냐? 조선반도 비핵화하겠다. 이게 말이 되는데, 핵무기를 가지면서 조선반도 비핵화다. 네, 전혀 말이 맞지 않는 거죠. 항상 북한은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핵이 필요하다. 그래서 핵이 왜 필요하냐? 핵을 가진 미군이 한반도에 있기 때문에 핵이 필요하다. 근데 말은 항상 비핵화를 위해서 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요, 제가 북한에서 30년 동안 미국 유럽을 다니면서 북한에 왜 핵이 필요한가 하는 거를 상부의 지령에 따라서 미국 사람들한테 이야기해보고, 이제는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매일 미국 가서 이제는 한국이 핵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북한에 있을 때 딱 같은 사람한테 북한에 핵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와 한국에 와서 정치인이 돼가지고 한국에 핵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미국 사람들의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뭐이 다르냐? 제가 북한에 있을 때 북한에 핵이 필요합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라면 미국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대화를 시작하느냐? We understand your concerns, but 하고 시작해요. 아, 우리 너희 걱정 인정해. 그러나 그건 기우야. 이러면 시작해요. 근데 제가 한국 정치인이 된 다음에 매일 미국 가서 미국 정치인한테 가서 이제 우리가 핵무장 해야 되겠습니다. 미국은 We understand your concerns라는 말이 없어요. No! 단번에 no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좀 들어보고 그래? 아, 약간 말이 되네. 이렇게. 이걸 왜 그러는가 하면 우리 나름대로의 북한처럼 우리 나름대로의 핵무장에 필요한 컨셉을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부터 미국과 대화할 때 뭐냐면 조건부적인 한시적인 핵무장 말을 해야 된다. 왜? 우리가 실제 목적은 핵을 가지자는 게 아니라 핵이 없으면 한반도에 평화가 깨질 수 있고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막자니 할 수 없이 우리한테는 핵이 필요하고 평화를 위해서 또 미국을 지켜주자니 우리한테는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조건적이고 한시적이고 앞으로 김정은 정권을 우리가 붕괴시킬게 붕괴되면 미국의 요구 안 해도 우리 핵무기 우리 스스로가 다 없애고 뭐 핵탄두 미국에 갖다 바치고 할게. 이렇게 돼서 우리의 핵무기가 매우 한시적인 개념이다. 우리의 컨셉을 만들어가지고 우리의 링에서 싸움을 해야지 미국이 만들어놓은 털거리 안에 들어가서 하면 우리는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없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혹시 동아일보 보신 분이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미국도 점차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동아일보 보셨죠? 한국의 핵무장을 지지하느냐? 라고 여론조사를 했는데 1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여론조사가 나옵니다. 미국 사람들 자체가 점점 이제는 한국도 자체 핵무장을 가지든지 아니면 한국형 그런 핵 공유를 하든지 이런 대로 미국 사람들이 지금 인식이 변하고 있습니다. 왜 변하고 있느냐? 미국도 이제 알고 있어요. 중국의 뜰 안에서 바로 코앞에서 미국이 타이완이나 한반도라는 두 개 지역에서 동시에 전쟁을 할 수가 없다는 걸 미국 사람들도 이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첫 번째 신뢰가 뭐냐면 작년도 12월 달에 일본 자위대의 반격 능력을 가지겠다. 이건 일본의 재무장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의 재무장하지 못하고 평화협법을 누가 만들어줬냐? 미국이 만들어줬어요. 일본군은 어떤 경우에도 전쟁을 수행할 능력을 못 가지게 해야 된다는 게 미국이 만들어놓은 프레임인데 미국 자체가 오케이 너네 반격 능력 가져 승인해줬어요. 반격 능력 가지라는 건 공격 능력을 가지라는 겁니다. 일본이 곧 다 했는데 왜 우리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정치권에서 달라붙고 우리가 똘똘 뭉쳐서 간다면 이게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경제권에서 대단히 이거 걱정을 해요. 저 같은 사람이 우리가 핵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경제계에서는 야 이거 그러다가 뭐 미국하고 어떻게 되고 경제 제재 받고 막 이러는데 제가 4년 전에 일본 외교관들과 일본이 인도 핵 가졌을 때 어떤 정책을 썼느냐 1시간 동안 내가 논증을 해봤어요. 일본은 이 지역에서 아시아 지역에서 핵 국가가 나타나는 걸 미국보다 싫어하는 게 일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핵을 가지면 일본이 핵을 가질 것이다. 일본 핵무장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완전히 일본 국내 여론과 잘못된 겁니다. 일본에서요 자체 핵무장 여론조사 돌리면 20%도 못 넘습니다. 지지하는 사람들이. 80% 이상이 일본은 계속 비핵 반핵 3대 원칙을 유지해야 된다. 왜? 일본은 히로시마 나가사키 핵 참화 이후 지금까지 핵 참화 코스프레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일본 정치인들도 핵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아무리 극우 성향의 정치인이라도 표가 안 된다는 거 다 압니다. 한국하고 전혀 달라요. 그런데 한국은 핵을 가져야 되느냐 자체 핵무장에 대해서 여론조사 따르면 우리 보수 중에서는 한 78%가 지지하고 지역 진보 쪽에서도 66%가 지지합니다. 이게 일본과 우리가 전혀 다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인도에 대해서 일본이 어떻게 했느냐? 제일 처음에 인도가 핵 실험을 하고 핵 보유국을 선언했을 때 일본은 아세아에서 새로운 핵국가 출현 반대다. 일본과 모든 경제관계 끊고 완전히 했습니다. 이게 몇 년 닦았느냐? 10년 닦았어요. 10년 된 오늘에 와서는 일본과 인도 사이, 일본과 파키스탄 사이의 모든 경제관계가 다 정상화됐습니다. 정상화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정도 경제력을 가지고 있어서 만약 우리가 한다면 전 경제 제재도 받고 하겠죠. 그러면 제가 시간을 한번 계산해 보니까 10년까지는 안 나갈 것 같아요. 한 정부나 두 개 정부 임기 정도 한 5년부터 7, 8년 정도만 우리가 좀 확보를 하고 또 우리 기업들은 다 세계적인 대기업들이기 때문에 우리 전 국민이 좀 딱 뭉쳐가지고 하면 한 5년 정도만 우리가 잘 이겨내면 우리는 새로운 그런 강국으로 되어갈 수 있고 마지막에 더 중요한 거는 남북의 통일 문제와 평화 문제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북한과 뭘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문재인도 하려고 해도 못했습니다. 왜 못했느냐? 대북 제재라는 큰 국제적인 합의 클거리가 있기 때문에 문재인이 혼자 하려고 해도 바로 유엔에서 딱 결정됩니다. 그냥 유엔 결의 이거 있는데 북한과 뭐 한다고. 그래서 말년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미국하고 전 세계를 돌면서 대북 제재 몇 개만 풀자고 하다가 끝내 못 풀었어요.
산업에 해당된 김정은이가 내가 이거 용변 핵시설 내놓겠으니까 5개 제재 풀어주세요 하고 트럼프한테 굽소했지만 트럼프도 왜 못 풀어줬느냐? 바로 이 제재 틀거리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계속 북한의 핵은 저렇게 고도화되고 커지는데 우리는 앉아서 당할 거냐? 만약 우리가 핵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지금 북한은 핵 협상을 미국과만 하겠다는 겁니다. 왜? 핵은 핵 가진 나라들끼리 어떻게 줄일 것인지 토론하자. 만약 우리가 핵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핵 협상 주도권을 우리한테 넘깁니다. 우리가 남과 북이 다 같이 핵 미사일 가지고 있는 거 어떻게 줄일 건지 같이 앉아 토론하자. 만약 우리가 핵을 가져서 핵 군비 경쟁이 일어난다면 한반도에서 우리는 경제력이 탄탄하고 기술이 좋기 때문에 북한이 20년, 30년 한 걸로요, 우리 1년, 2년 내에 미사일 핵 기술을 쭉 앞설 수 있습니다. 다 끝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다 끝낼게요. 그렇게 돼서 결국은 지금 북한이 미국과 하려는 핵 군축 협상을 남북 핵 군축 협상으로 우리가 끌어와야 되죠. 이것이 앞으로 향후 남북관계에서 우리가 주동을 쥐고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우리 문제 있는 해결해서 우리 문제는 우리가 가져오는 이런 길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한국의 자체 핵무장 그것이 실현되는 날까지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합니다.